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중에 바닥을 다지나 싶었던 코스피가 추가 급락하면서 4천선이 무너졌습니다. 미국발 악재가 본격화되면서 그간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주가 특히 크게 밀렸습니다. 어마한 기자. 네, 어마합니다. 네, 오후 들어서 코스피 하락폭이 특히 심상치 않습니다. 네, 코스피는 어제보다 3% 넘게 떨어지면서 3,96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천선을 내준 것은 지난 10일 이후 7거래일 만입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 개인 매수세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1조 원 넘게 팔면서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인데요. 특히 그동안 주도주였던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 떨어지면서 9만 7천 원대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5% 급락하며 57만 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 가까이 떨어졌고 현대차도 2%대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은 2% 떨어진 870선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급락의 배경이 뭡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헤지펀드인 틸매크로가 지난 분기 1,375억 원 규모의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인공지능 버블 우려가 재등장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는데요. 오는 20일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SBS 비즈 어마한입니다. 이어서 국내 부채와 대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11호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부동산과 주식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던 지난 3분기, 가계부채가 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증가 속도는 조금 느려졌는데 전체적인 부채 현황 짚어보고 나서 자세한 대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성우 기자, 가계부채가 이러면 이제 2천조 원을 가시권에 두고 있습니다. 가계 신용잔액은 지난 3분기 기준 1,968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약 15조 원 늘었습니다. 지난 2분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데 이어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가계 신용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결제 등 외상 거래를 모두 합한 포괄적인 가계빚을 말하는데요. 지난해 2분기부터 벌써 6개 분기 연속 증가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끌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가계대출이 약 12조 원 증가했고요. 외상거래를 뜻하는 판매 신용은 휴가철 영향으로 신용카드 사용 규모가 늘면서 전분기 대비 3조 원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계빚의 증가 폭은 줄었다던데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지난 2분기에는 25조 원 넘게 늘며 분기 증가폭이 4년 만에 가장 컸으나 이번에는 약 15조 원 늘며 증가폭이 둔화됐습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과 기타 대출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된 영향입니다. 한국은행은 10.15 추가 대책의 영향으로 향후에도 대출의 증가세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다만 최근 B2 열기가 달아오르며 신용대출이 늘고 있는 것은 우려로 꼽힙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최근 은행권 대출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의 대출 금리가 그 차상위 신용자보다 더 좋은 역전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금융지주들을 불러 모아 관련 상황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왜 모인 겁니까? 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5대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 SGI 서울보증을 불러 포용금융 점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각 금융지주가 해왔던 포용금융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앞서 발표한 포용금융 계획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했습니다. 합하면 70조 원에 육박하는 포용금융 계획에는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 확대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이 금융부담 완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면 저신용자에 대한 금리 인하 방안도 논의가 됐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 점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발표된 포용금융 계획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저신용자 금리 인하가 반영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저신용자 금리를 강제로 낮출 경우 그만큼 은행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줄어든 이자 비용만큼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어떤 기준의 저신용자에게 금리를 얼만큼 낮춰줄지, 금리 인하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할지, 건전성 관리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등 세부적인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등 많은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저신용자들과 달리 전체적인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 지표금리 상승세까지 맞물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특히나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류선우 기자. 네, 류선우입니다. 네, 바로 어제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에서 상단 6%가 등장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부터는 변동형 금리도 오르죠. 그렇습니다. 고정형에 이어 변동형 주담대도 6%대에 진입했습니다. 오늘 기준 5대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3%대 후반에서 최대 6%대 초반 수준으로 상단 금리가 6%를 넘긴 건 지난 5월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2달째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달보다 0.05%포인트 높은 2.57%로 집계됐습니다. 전액 기준 코픽스는 2.89%에서 2.84%로 0.0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코픽스가 오르면 그만큼 은행이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은 고정이나 변동이나 가릴 것 없이 금리가 비슷하게 오르는 양상입니다. 그렇습니다. 4대 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최근 2년 만에 연 6%대에 진입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오른 데다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기 위해 가산금리까지 높였기 때문입니다. 집값 환율 불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대출금리 오름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인데요. 가뜩이나 규제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이자 부담 증가는 물론 한도 축소로까지 이어지며 실수요자 고통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은행이 상가나 단독주택의 담보대출을 할 때 은행 내부 직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체 감정평가를 축소하기로 한 건데 대출 차주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일단 금융위에 앞서서 국토교통부는 은행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게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이제 금융위 판단이 남은 상황에서 절충점이 좀 찾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13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양길수 감정평가사 협회장이 독대해서 이 문제를 연내에 정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는 감정평가법 제5조 제2항의 취지에 맞게 은행권과 감평업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웠는데요. 이에 따라 은행은 자체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자체 감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감평업계도 그간 문제로 지적돼 온 일부 평가 관행을 개선한다는 두 가지 방안을 금융위가 조만간 제시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은행이 직접 고용한 감정평가사를 통한 자체 감평은 위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로 외부로 의뢰하는 감정평가가 많아지게 되면 차주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네, 은행권 관계자는 KB 시세가 없는 담보물은 건별로 외부 감평을 받아야 해서 평가서에 대한 내부 심사까지 더해지며 시간과 일부 비용 부담이 차주 입장에선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리 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반면 감정평가사협회는 수수료율까지 공개하면서 반박했습니다. 은행이 저희들한테 그 감정평가 수수료를 얼마를 지급하냐. 국민은행 129만 원이고 하나은행은 292만 원입니다. 한 번 감정할 때. 감정평가액 대비는 0.07%입니다. 한 번 감정하면 5년 가요. 5년 그 상환 기준으로 나누면 0.014.
감정평가 수수료가 이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금액이죠. 다만 은행이 늘어난 비용을 비공개 가산금리에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부동산, 특히 임대차 시장은 매물이 줄면서 임대인 우위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입자의 권익만 보호할 게 아니라 임대인 역시 악성 세입자를 만나지 않도록 사전 검증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 이와 관련해서 임차인 면접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면접에서 구체적으로 뭘 보겠다는 겁니까? 임차인 면접제는 말 그대로 계약 전에 임차인을 일종의 심사하는 절차를 공식화하자는 제도입니다. 특히 서류 단계에서 신용정보조회서와 범죄 기록, 소득 금액 증명원, 세금 완납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 임차인의 신용도와 범죄 여부와 소득 수준, 체납 이력까지 들여다보자는 요구가 담겨 있는데요. 관련 국회 청원은 현재 1,000명 넘는 동의를 받았고 5만 명이 넘으면 상임위가 심사해야 하는 구조라 사회적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임차인 면접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뭡니까? 최근 몇 년간 임차인 권리보호제도만 강화되다 보니 임대인 사이에서 정보 공개의 의무가 한쪽에만 쏠린다는 불만이 누적됐습니다. 야당이 추진 중인 9년 전세법은 불을 지폈는데 한번 세입자로 들어가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쓸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최근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임대인들이 임차인을 더 까다롭게 고르려는 심리가 커졌습니다. 한 부동산 플랫폼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 6천여 건으로 1년 전보다 19% 넘게 감소했습니다. 신규 입주가 일부 지역에만 몰리고 대출 규제가 적용되면서 중저가 지역은 전세 매물 풍기가 더 심해진 상태인데요. 이런 구조에서 당분간 임대인 우위 시장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분기 국내 임금 근로 일자리가 약 11만 개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한창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20대와 40대의 일자리는 줄고 60대만 늘어나는 기형적인 구조가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네, 역대 가장 나쁜 기록이 1분기에 나왔었는데 2분기도 좋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2분기 전체 임금 근로 일자리는 2,095만 개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만 1,000개 증가했습니다. 15,000개 증가로 역대 최소를 기록한 1분기보다 늘어났지만 관련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적은 증가폭인데요. 산업별로는 일자리 비중이 큰 건설업과 제조업이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건설업에서는 14만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며 7분기 연속 줄었고 제조업은 13,000개 줄며 지난 분기에 이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수출 부진 탓에 제조업까지 흔들리는 양상인데요. 반면 보건사회복지, 협회 수리 개인, 전문과학 기술 등 업종에서는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면 업종 말고 연령대별로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60대 이상에서는 일자리가 23만 5천 개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고 30대와 50대도 증가했는데요. 반면 20대 이하에서는 1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40대는 8만 개 감소했습니다. 20대 이하에서는 제조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에서 40대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 부진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20대는 매 분기마다 약 10만 명씩 감소하고 있어 인구 이동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40대는 건설업 등 산업 부진 영향이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이렇게 빡빡한 취업 시장 속에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갖출 지원자를 뽑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학교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들은 그만큼 취업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른바 중고 신입을 선호한다는 건데 그게 수치로도 확인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과 청년 재직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절반이 넘는 53%의 기업이 청년 채용 1순위 기준으로 전문성을 꼽았습니다. 전문성을 평가할 땐 전공과 인턴 같은 일경험,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직무 관련 자격증 등을 받고요. 학벌을 본다는 곳은 14%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전공과 일 경험을 중심으로 채용한 뒤 실제 이들의 조직 직무 적응도가 좋았다고 답한 기업도 85%에 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중요도의 가중치가 청년들에 있어서도 비슷했습니까? 네,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재직 중인 청년 10명 중 3명은 입사에 도움이 된 1순위 요인으로 전공을 꼽았고 일 경험과 자격증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전공 공부와 자격증 같은 준비 요소에 중점을 둔 반면 기업들은 인턴이나 경력직과 같은 실제 일 경험을 더 우선시하는 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기업들이 즉시 현업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자영업자들도 상황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경기 불황에 2, 3년도 못 버티고 사업을 접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도소매, 음식 장사 등 생활 밀접 업종의 초기 폐업이 두드러졌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창업 초기에 어느 정도나 폐업을 했습니까? 네, 개인과 법인 전체 사업자는 늘었지만 2년에서 3년 된 창업 초기 사업자는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이 창업 6개월 이상부터 5년 미만 된 사업자 수는 각 구간에서 모두 작년 동기 대비 감소했는데요. 특히 창업 2년 이상 3년 미만 사업자가 1년 새 14%로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 사업자와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사업자 각각 7%씩 감소했습니다. 창업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매출 회복까지 더디자 사업을 아예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창업 5년 이상부터는 창업 30년 이상까지 구간별로 최대 14% 사업자가 늘었습니다. 수치를 종합하면 가장 큰 폭으로 사업자 수가 줄어든 창업 2년에서 3년이 생존의 갈림길로 보이고 창업 5년 이상부터는 비교적 안정권에 접어드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인 업종별로 어떻게 달랐는지도 살펴볼까요? 네, 특히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 창업 초기 폐업이 두드러졌는데요. 소매업은 6개월 이상 3년 미만 사업자 전 구간에서 사업자가 감소했는데 특히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서 14% 크게 감소했습니다. 도매업도 5년 미만 전 구간에서 사업자가 줄었습니다. 음식업도 6개월 미만, 2년 미만 구간에서 사업자가 최대 13% 감소했습니다. 다만 숙박업은 1년 미만 사업 초기에도 사업자가 더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6개월 미만 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 사업자 모두 1년 전보다 20% 넘게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숙박 창업 수요가 몰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을 내주며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오후 12시 30분쯤 6% 가까이 급락해 8만 9,931달러에 거래됐다가 현재 오후 3시 기준으로는 소폭 회복해 9만 220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비트코인이 9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4월 미국발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 7만 4,400달러 선까지 폭락한 이후 7개월 만입니다.